60이 넘은 지금 우연히 마주친 아버지의 낡은 구두 한 켤레. 버려졌던 그 신발 속에 감춰져 있던 건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과 말하지 못한 삶이 무게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분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고백,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봅니다. 알람도 안 맞추지만 습관처럼 눈이 떠지죠.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굳이 시간에 쫓기며 살 필요도 없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전 6시에 눈이 떠지는 이 몸이 참 묘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TV를 틀었지만 정작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아내는 아침 산책을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단 너무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하달까요. 문득 운동화 한 켤레 새로 살까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돈 아깝게 그런 걸 사느냐며 아내가 핀잔을 줬겠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 말보다 침묵이 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괜히 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한참을 지나쳤던 낡은 구두 수선소가 문득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곳은 참 오래된 가게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이곳에서 구두 한 켤레 수선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딸까. 오래된 종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가게 안은 먼지와 가죽 그리고 약간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선대 뒤편에는 나이 지긋한 사내가 앉아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보세요. 그렇게 저는 가게 한켠을 둘러보다 구석에 있는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정색. 앞코가 달았고 가죽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구두의 안쪽 가죽엔 바느질 자국이 덧대어져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구두랑 똑같잖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확히 이 디자인, 이 구두를 아버지가 신으셨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던 시절 매일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시던 아버지는 항상 이 구두를 신고 나가셨죠. 퇴근하실 때면 구두엔 까만 탕가루가 묻어 있었고 가끔은 이상한 검붉은 얼룩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뭔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였던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날이 더 드물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구두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아프게 발을 감싸고 있었는지. 저 구두 혹시 판매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추성공은 망치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구두 아무도 안 찾아가더군요. 저는 조심스레 구두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뭔가 아주 소중한 기억을 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구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TV도 끄고 조용한 거실에서 가만히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구두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군데군데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 구두 하나밖에 안 신으셨어요? 왜 그리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흔치 않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전 그 구두를 벗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거칠고 두꺼운 손, 그리고 구두에서 퍼지던 그 진한 냄새.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 손도 그 냄새도 사라졌지만 그 구두 한 켤레가
아버지를 다시 제 곁으로 불러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다. 가족에게 정을 잘 안 주신다. 항상 일만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는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고 좀 답답해하고 어쩌면 조금은 창피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를 마주하고부터 제 머릿속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무릎까지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습니다. 다른 광부들은 장화를 신었는데 아버지는 꼭 그 낡은 가죽 구두를 고집하셨죠. 발이 고정돼야 덜 다친다. 한마디 던지셨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묵직한 소리. 제가 문 앞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말없이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고 구두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피야, 어디 다쳤어? 저는 겁에 질려 소리쳤고 어머니도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다. 넘어진 거다. 그 말은 지금 생각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 하지만 어머니도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소고기 무국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소고기였습니다. 집에선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던 소고기요. 와, 고기다. 형이 젓가락을 휘두르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아빠 먼저 드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먼저 먹어. 난 국물만 있으면 돼. 그날 아버지는 국만 드시고 자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구두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마루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이 사라진 그 자리, 그 위에 남아있던 붉은 얼룩은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신이 고기 한 근을 사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말해주는 유일한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30년 넘게 그 구두를 신으시고 광산에서 일하셨습니다. 기계 굉음이 울리는 지하에서 탄가루와 싸우며 매일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토록 강하던 아버지가 호흡기 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는 모습은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장례식 날 형제들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땅 문서, 보험금. 그 와중에 저는 아버지의 구두는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형이 툭 내뱉었습니다.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형님이 무관심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낡은 구두 한 켤레. 분명 다른 사람이 구두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그 구두 냄새, 그 질감, 그 무게는 내 아버지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그날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문득 어머니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도 몇 년 뒤 곁을 떠나셨죠. 그 방은 거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한다 하면서도 괜히 손이 가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누우셨던 자리, 벽에 걸려있던 검정 잠바, 그리고 한쪽 서랍장. 그 서랍 하나만은 이상하게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엔 아버지의 어떤 감정이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묘하게 끌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볕이 들이오는 창가엔 여전히 어머니가 앉던 방석이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이 먼지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없었습니다. 약봉투 헝겊조각, 오래된 수건. 하지만 맨 아래쪽 신중하게 덧대어진 종이 속에 작은 천 조각이 하나 접혀 있었습니다. 그걸 펼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검정색 작업복이 가슴 단추. 그리고 그 단추 뒤에는 샤프 펜슬로 쓰인 연필 글씨가 또박또박 남아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7일 태민. 태민.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광산 앞에 놀러 갔을 때 아버지 옆에서 준호야 하고 부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키 크고 웃음 많던 형. 태민이 형. 그때 형은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나는 어렴풋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쳐 버렸죠. 하지만 지금 그 단추 하나가 모든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단추를 어머니 몰래 숨겨두셨을까? 왜 30년도 넘은 물건을 아직도 가슴에 묻고 계셨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 형이 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셨던 그날은 그냥 넘어진 거다 라는 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신으셨던 그 구두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그제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광산 인근의 오래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예전 광부들 몇 분이 아직 남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나는 예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정기철 반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이 사람 준호 아니냐? 아니, 내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고 작업복 단추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민이 형 거였죠? 반장님이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민이 거 맞다. 그 사고,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갱도 안이 무너졌어? 태민이랑 내 아버지 둘이 안에 있었지? 둘 다 꽉 끼인 상황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먼저 빠져나왔어? 근데 태민이는 못 나왔지? 그런데 그 사고 다음 날 내 아버지가 태민이 구두를 신고 나왔더라. 난 물었어. 왜 그걸 신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태민이 대신 살게요. 이 구두가 나보다 훨씬 무거운 발자국을 남겼으니까요. 그러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이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구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두는 아버지의 것이자 태민이 형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째였습니다. 나는 그 낡은 구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결국 입을 열더군요. 그 구두 좀 제발 내려놔. 밥 먹는데 구두는 좀 아니잖아.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구두는 그냥 구두 한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였고 그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 뭐라도 안 하면 우울증 온다니까. 아니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볼래? 그녀는 걱정 반, 짜증 반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
병원. 난 그냥 아버지 생각 좀 했을 뿐이야.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얘기야. 그 순간 내 속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지.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긴 해. 그 사람이 어떤 구두를 신었고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단 하루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나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펐어. 하지만 이제 그만 좀 해.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잖아. 왜 자꾸 옛날에만 사냐고. 그날 저녁 나는 큰아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래요? 엄마 걱정 많아요. 집에만 있고 말수 줄고 혼자 구두 바라보면서. 나는 그제야 꺼내놓았습니다. 너네 할아버지가 항상 같은 구두만 신고 다녔어. 그럼 이게 그 구두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해.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두끈을 맨 채로 일터에 나가던 걸 모르겠지. 피 묻은 채로 돌아왔던 날도 있었고 그 구두 덕분에 우리가 학교 다닐 수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더라. 그 사람이 말없는 희생을 다들 그냥 옛날 이야기라며 넘기더라.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작은 방 책장 한 켠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가 퇴직할 때 받은 광산 사무소의 감사패 그리고 구두 수선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구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구두. 설마 그때 맡기고 못 찾아가셨던 걸까? 그 생각이 미치자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구두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수선공이 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가져가신 분이죠. 혹시 이 구두 누가 맡긴 건지 기억나십니까? 수선공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본인 이름 안 남기고 그냥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인상 깊었죠. 왜요?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 홀딱 젖은 채로 이 구두만 덜덜 떨면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수선공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담긴 구두입니다. 부탁드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아버지였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숨만 쉬던 그 시절 몰래 이 구두를 맡기고 오셨던 거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그 구두를 찾아오지 못하셨던 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 구두의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으로 닦고 바르고 또 닦았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구두 당신 아버지 거였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내가 그걸 지켜드리지 못했어. 그날 밤 나는 아버지 구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도 거실도 싫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오직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방. 그곳에서 아버지와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구두를 조심스레 들여다봤습니다. 닳아버린 밑창, 거칠게 갈라진 가죽, 그리고 실밥이 풀린 구두여 부분.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작고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구두 안창과 깔창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잘게 접힌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글씨가 흐려졌지만 나는 단번에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 그 또박또박 잘난 글씨는 아니지만 평생 막노동 하시던 그 손으로 힘겹게 눌러 쓴 글자들.
내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준호야, 이 구두는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너 어릴 적 피 묻은 구두 기억나지? 사실 그날 나는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었다. 동료 하나가 갱도 안에서 무너진 바위에 깔렸다. 나 혼자 빠져나왔고 걔는 못 나왔지. 나중에 시신 찾았을 땐 그 구두 하나만 멀쩡했더라. 그래서 그 구두를 벗어서 내가 신었단다. 그게 이 구두야. 내 발이 아니었던 신발. 살다 보면 남의 발에 맞춘 삶도 살아야 할 때가 있더라. 나중에 내가 이 구두를 찾게 되면 내 말 없는 인생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그를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구두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려내지 못한 동료의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자신이 죄책감과 함께 평생 신으셨던 거였습니다. 말도 없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남의 구두 속 죄책감과 함께 살았던 아버지. 나는 구두를 가슴에 안고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들리는 내 흐느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발에 맞춘 삶도 살아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 왜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그 구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서 걷다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야 아버지 얘기 다 꺼내줘서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구두 한 켤레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돌아갈 자리를 찾은 것처럼 구두는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발은 말이지. 발보다 마음에 맞아야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는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구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젠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구두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아버지 묘지 앞 가만히 놓여있는 구두 한 켤레는 더 이상 고통이나 무게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내 모습, 구겨진 교복 바지에 커다란 책가방을 맨 채 아버지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 한 장. 그때 나는 왜 아버지의 손이 그렇게 거칠었는지 묻지 않았을까? 왜 발등이 늘 갈라져 있었는지 그런 건 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없는 시간을 통해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버티고 자신을 숨겨가며 살아오셨던 거였죠. 나는 이제 그 침묵의 언어를 조금은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좀 되냐? 나랑 걸을래? 아들은 처음엔 좀 당황하더니 곧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같이 걸어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늘 걸으셨던 그 길, 새벽마다 광산으로 향하시던 그 오래된 시골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멈춰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폐광 입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 할아버지는 매일 구두를 신었단다. 장화보다 더 아프고 더 무거운 그 구두를 왜 신었는지 이제는 알겠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 구두 얘기 들은 후로 왠지 나도 뭔가 남기고 싶어져서요. 나는 수첩을 받아들고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어느새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신청하셨던 시니어 인생 강의 자리 생겼어요. 혹시 아직 관심 있으신가요? 사실 난 몇 달 전 그냥 재미삼아 시니어 인생 이야기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청해 두었었습니다. 그땐 별 기대도 없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 침묵을 이제는 내 입으로 대신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강연 당일 나는 구두 사진을 준비해 갔습니다. 실물은 아니었지만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구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남의 발에 맞춰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진실, 그 구두에 담긴 죄책감, 희생, 침묵, 그리고 내가 늦게라도 그것을 알아챘던 그 순간까지. 말을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아버지 구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의 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가 묵묵히 걸었던 길, 내가 잊고 살았던 길,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걷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전엔 말없이 앞서가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걸음에 보폭을 맞춥니다. 그녀도 예전과는 달리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꼭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가끔 나는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그 구두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신겠습니다. 그 길, 제가 대신 걸어보겠습니다.